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양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수확량이랑 이제 궤경의 크기를 뭐가 증가시키냐 보시면은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양분들이 골고루 들어가야지 수확량도 잘 나오고 큰 담화의 감자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의 역할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봄감자의 작형을 한번 보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봄감자는 이제 남부 기준으로 2월 말에서 3월 하순에 파종을 하시고, 수확기간은 5월 하순에서 6월 하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확을 하셔야 되죠. 많은 양의 비는 감자를 썩게 만드니까. 최근에 농법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칭이랑 상광 처리를 통해서 실제 생육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담화가 커지니까. 근데 이렇게 발달한 농법으로 인해서 그 감자의 출현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 초기에 많은 양의 양분이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해요. 농법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영양 관리를 과거식으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초기에 많은 양의 양분이 필요한 농법을 택하셨는데 후기에 많은 양의 양분이 공급될 수 있는 용해도가 떨어지고 이동성이 떨어지는 양분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나 봄감자를 파종하는 시기인 2월이랑 3월은 평균적으로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용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제품을 선택을 하신다면 충분한 양의 양분을 초기에 공급할 수 없다. 그리고 감자의 생육 특성 보시면 적정 온도 14에서 23도이고 pH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pH 6.5 정도, 7.0까지 안 가는 6.0에서 6.5 정도를 대부분의 작물들이 선호한다고 알고 있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pH가 5.5 정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약간 더 산성화된 토양을 선호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비 처리하시기 전에 석회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이게 맞는 방법인가를 조금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작물들은 산성화된 토양보다는 중성화된 토양을 좋아하니까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키기 위해 석회를 투입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감자는 조금 반대로 약산성을 선호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다량의 석회 공급으로 밭의 pH를 높이는 것이 감자의 생육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걸로 미루어 보아서 석회 과량 투입이 과연 제대로 된 칼슘 공급원이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석회 다량 공급이 감자가 선호하는 토양의 화학성으로 개량될 것이냐 라는 것도 아닐 것 같다라는 걸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인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청근성 작물입니다. 고품질 인산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출현 20일 이후부터 이제 급격하게 양분 요구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비를 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출현하고서 한 20일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그래프 자체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해지고 있죠. 양분 요구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비를 공급하는 게 맞는 건가, 어떤 형태의 추비를 공급해야 되나도 우리 한번 뒤에서 같이 보시자고요. 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감자의 구중도 증가시킨다. 실제로 질소를 주니까 수확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질소를 많이 주니까 큰 담화의 비율 자체도 증가하고 있죠. 문제는 과잉 질소가 공급이 되었을 때, 그리고 생육 후반기에 질소가 공급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보면 질소가 과잉으로 공급될 때마다 전분 함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매처에서 전분 함량을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그 USA 등급에 의하면은 전분 함량도 감자의 상품 등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쨌건 질소가 증가하면은 전분 함량이 낮아지는 이런 안 좋은 점도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잉 질소가 공급되거나 생육 후반기에 질소가 공급된다. 예를 들어서 용해도가 좀 떨어지는 제품이라든가 완유성 제품, 완유성 제품이라고 하는 코팅 제품들도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 어쨌건 용해도가 떨어져서 후기에 과잉 질소가 공급이 되면 이런 느낌의 쪼개짐, 그리고 썩음, 병충해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 추비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질소를 많이 줄 때마다 수확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질소를 어떻게 분시했냐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할까요? 120kg 질소를 줬는데 120kg을 전량 다 밑거름으로 준 친구랑
90kg, 30kg로 쪼개서 주고 60, 30, 30을 쪼개서 준 건데 수확량이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더욱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 질소 요구도는 60% 정도의 질소는 밑거름으로 공급이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밑거름으로 공급이 된다는 얘기는 생육 초기에 많은 양의 양분이 빠르게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 후기까지 가지 않는 형태에 빠르게 용해되고 빠르게 공급되는 형태의 질산테 질소를 60%를 기비로 주시고 나머지 40%는 추비로 주는 것이 감자의 최대 수확량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주는 시기는 바로 궤경이 형성되는 시기. 그 시기는 우리가 궤경을 꺼내서 볼 수는 없잖아요. 지상부가 한 15cm 정도가 되는 시기. 결국에 이제 파종하고서 30일에서 40일 정도가 경과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시기에 추비로 나머지 40%의 질소가 공급이 되는 것이 감자의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질산테 질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질산테 질소를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분시 자체가 제일 원활한 비종이기 때문에 질산테 질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60%, 40% 분시, 이 숫자는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분시한다는 것 자체가 한 달 안에 전량 다 용해가 돼서, 그 강수량이 적은 시기에도 용해가 돼서 감자 체내로 다 흡수가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형태의 질소는 질산테 질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질산테 질소의 다른 장점들은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그 토양에 고정되어지는 질소가 없기 때문에 낭비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모니아 가스 발생이 없다. 암모니아 가스에 휘산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소질의 낭비가 없는 걸 떠나서 어쨌든 작물에 데미지도 끼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하는 농법 자체가 암모니아테 질소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밭이 산성화가 되면은 교정하기 위해 석회를 뿌리고, 석회를 뿌린 다음에 또 비료를 뿌리고, 또 산성화되면 석회를 뿌리고, 이런 패턴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패턴 자체가 사실 질소 암모니아 가스의 휘산의 주 원인이 됩니다. 저희가 석회에 뿌려지는 수산화이온과 이제 암모니아테 질소가 만나가지고 암모니아 가스 휘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순환 고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질산테 질소로 바꾸셔야 되고, 특히나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는 약산성 토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석회 사용을 일반 작물처럼 많이 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산의 역할인데요. 감자는 굉장히 청근성 작물이라고 했죠. 실제로 보시면은 시리얼이랑 사탕수수랑 감자랑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인산질비를 안 뿌렸을 때고요. 나머지 긴 막대기들이 의미하는 건 그럼 인산을 충분하게 작물이 원하는 만큼 뿌렸을 때 얘네의 생산지수가 얼마나 늘어나는 건데, 감자의 경우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감자는 인산빨이 잘 먹는다라는 거예요. 인산빨이 잘 먹는 이유 자체가 감자는 굉장히 청근성 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뿌리 길이 살펴보실까요? 1제곱미터의 토양에서 감자는 겨우 1.1m밖에 뿌리를 뻗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숫자를 목초류랑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체감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목초류 같은 경우는 같은 표면적의 1제곱미터의 토양에서 뿌리가 거의 50m까지 뻗을 수 있다고 해요. 그거의 5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감자는 지금 뻗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청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인산빨을 그만큼 잘 먹는다라는 거고요. 그럼 인산은 실제로 감자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살펴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수확량도 증가시킨다고 하고, 감자의 크기, 대과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고, 감자의 튜버가 생성되는 개수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은 시작이 되죠. 그럼 어떤 형태의 인산을 뿌려야 되고, 왜 내 밭은 인산빨을 잘 받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요. 인산 자체 흡수율이 워낙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지온에 따라, 특히나 봄감자, 아직까지 지온 많이 낮아요. 그죠? 더욱더 다른 양분도 마찬가지지만 인산은 더욱더 토양 내에서 이동을 잘 못하고요. 그리고 밭의 pH에 따라서 감자가 선호하는 밭의 pH인 산성화된 토양에서는 인산을 뿌리더라도 그 인산 자체가 금속 양이온들과 결합을 해서 불용화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인산을 감자가 공급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자의 인산을 많이 뿌리신다고 하더라도 내 감자는 인산빨을 잘 못 받고 있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인산을 뿌리실 필요가 있는데요. 폴리인산이라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사실 정인산, 폴리인산도 워낙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폴리인산은 정인산에 비해 토양 내에서 이동이 자유롭고 산성 토양에서 금속 양이온과 불용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왼쪽 그림 보시면은 토양의 깊이가 깊어지는 심토, 그러니까 감자의 뿌리가 있는 그 심토까지 정인산들은 점점 함량이 줄어들어요. 이동이 잘 안 되니까. 하지만 폴리인산은 꾸준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폴리인산의 함량은 토양 내부에 있는 폴리인산의 함량은 감소하고 있다. 이 감소한 폴리인산은 토양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해서 감자의 신근 근처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정인산으로 분해된 후에 정인산 형태로 감자에 흡수가 되어서 감자에 충분한 양의 인산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산을 안 뿌린 곳, 정인산만 뿌린 곳, 폴리인산만 뿌린 곳을 비교를 해보시면 작물의 뿌리 길이 자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산 자체를 뿌렸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인산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옆면 시비했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곳과 인산질 옆면 시비를 한 곳을 살펴보시면 한 과의 평균 과중 자체도 굉장히 크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튜버의 생성수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칼륨의 역할인데요. 칼륨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감자의 크기도 대과로 만들고 품질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요 그림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감자 내부가 갈변되고 감자 내부가 지금 데미지를 입는 현상이죠. 그런 현상들이 칼륨을 뿌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의 칼륨을 뿌려야 되냐? 많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황산칼륨 아니면 질산칼륨입니다. 염화칼륨 자체는 염소가 작물의 영양 공급원은 아니니까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황산칼륨은 염화칼륨에 비해서 밭을 망치는 염류 집적도가 2.5배나 낮은 수치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염화칼륨과 황산칼륨을 뿌렸을 때 수확량 차이가 황산칼륨을 뿌린 곳이 염화칼륨을 뿌린 것보다 수확량이 더 많은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도 황산칼륨과 염화칼륨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것이 황산칼륨을 훨씬 더 많이 뿌린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황산칼륨 6대 염화칼륨 4. 그러니까 염화칼륨 함량이 점점 늘어나는 건데 이 잎의 엽록체 함량, 즉 광합성 효율을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광합성 효율 자체가 황산칼륨이 전량일 때가 제일 높았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슘의 역할입니다. 칼슘 같은 경우는 감자의 품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과피를 강화해서 마감 처리를 굉장히 훌륭하게 하고요. 병 저항성, 스트레스 저항성을 좋게 합니다. 이렇게 좋게 하는 이유는 이 칼슘 자체가 세포벽과 세포벽 사이에 팩틴 결합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병성 좋아지고 저장성도 좋아지고 병 저항성도 좋아지고 과피가 강화된다. 사실 우리 마감 품질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과피니까요. 과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피의 칼슘 함량이 증가하니까 수분 손실률 자체가 0%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분 손실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름에도 강해졌다는 얘기고 과피도 그만큼 튼튼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 그림도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칼슘을 공급했을 때, 칼슘을 공급하지 않았을 때 32도의 강력한 빛에 노출을 시켰을 때 훨씬 더 이 고온의 저항성이 칼슘을 뿌린 곳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자 표피의 칼슘 함량이 증가할수록 썩음, 저장 중에 썩음 자체도 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 감자의 경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감자가 딱딱해졌다는 얘기니까 수확할 때, 저장할 때, 후처리할 때 그 과정에서 감자의 품질 하락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칼슘 함량이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니까 내부에 갈변되는 증상이죠. 이거는 세포벽이 아니라 세포막에서부터 시작되는 증상입니다. 내부의 칼슘이 증가하니까 내부 갈변 현상이 줄어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자 내부에 그런 칼슘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 라는 거에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의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타르당 50kg 이상의 칼슘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양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감자에 실제로 300평당 5kg의 순수한 칼슘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거 따지고 보면 감자 중에선 세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양분입니다. 칼륨, 질소, 그 다음이 칼슘인 거죠. 이렇게 많은 양의 칼슘을 어떻게 넣어주는 게 맞는 거냐 라는 것을 우리 한번 공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칼슘은 이동성이 워낙 많이 떨어집니다. 물관을 통해서만 이동을 하고 증산작용이 있을 때만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성이 워낙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칼슘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후반부가 되면 잎들이 굉장히 무성해지겠죠. 그 무성한 잎들로 칼슘이 집적이 되고 그 잎으로 전이 된 칼슘은 궤경 쪽으로, 감자 알맹이 쪽으로 재전류되지가 않습니다.
제절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후반부에 감자 내부, 감자 그리고 껍질의 칼슘 결핍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는데요. 또 재밌는 게 감자가 칼슘을 흡수하는 거 지상부를 제외하고 지하부로 생각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죽은은 그냥 메인 뿌리죠. 두 번째 포복지는 감자랑 줄기를 연결하는 기는 줄기를 포복지라고 불러주고요. 세 번째는 감자자체도 칼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죽은으로 제일 많이 칼슘 흡수가 될 텐데 그 죽은으로 흡수가 된 칼슘은 절대로 감자 내부 쪽으로 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지상부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에 칼슘을 공급할 거면 죽은을 통해서 공급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감자 자체가 흡수하는 경우, 감자 자체가 흡수가 하는 경우에는 감자 내부로 칼슘이 침투할 수는 없고요. 감자 표피에만 칼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감자 표피가 강화될 테니까요. 세 번째, 기는 줄기, 포복지로 흡수가 된 칼슘은 감자 표피에도 존재할 수 있지만 감자 내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림으로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염색을 해봐요. 염색을 해보면 이렇게 포복지를 통해서 흡수가 된 칼슘, 빨간색 염료는 감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칼슘이 많이 들어간 용액에 감자 자체를 담궜습니다. 담궜을 때 이 과육 부분이랑 과피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과육 부분의 칼슘 함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피 부분의 칼슘 함량은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거 보실 수 있죠. 포복지를 통해 공급되는 칼슘은 내부로도 들어가고 외부도 염색되고 있어요. 내부와 외부로 다. 감자 자체가 흡수하는 칼슘은 외부 표피에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야 하는 점은 어쨌건 감자 자체로 흡수해서 표피를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포복지로 흡수해서 감자 내부의 칼슘 함량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죽은을 통해서 흡수가 된 칼슘은 절대로 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서 우리는 뭐를 착안해야 하냐면 올라간 칼슘은 절대로 감자 쪽으로 내려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칼슘의 연면시비 자체가 감자라는 식물체 자체를 감자라는 작물 자체를 건강하게 키울 수는 있겠으나 감자의 칼슘 함량을 증가시켜서 저장성을 좋아지게 하고 과피 품질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어렵구나. 그러니까 칼슘 연면시비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칼슘 연면시비를 통해 공급된 칼슘은 절대로 감자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어쨌건 포복지와 감자 자체가 칼슘을 흡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땅에 칼슘을 뿌리셔야 되는데 어떤 형태의 칼슘을 뿌릴 거냐로 또 귀결되죠. 어떤 형태의 칼슘을 뿌릴 거냐? 그리고 용해도를 제일 연관지어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칼슘 함량이 문제가 아니라 용해도가 문제입니다. 감자에 물 이빠이 대줄 수 없잖아요. 감자 썩으면 안 되니까요. 정량의 물로도 녹는 형태의 칼슘을 공급하셔야지만 감자가 칼슘을 흡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용해도를 살펴보시면 결국에 맞는 형태의 칼슘 공급원은 바로 질산칼슘과 염화칼슘밖에 없다는 걸 살펴보실 수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뿌리는 석회 그리고 석회 유황 자체는 칼슘 공급원이 아니다. 칼슘 공급원이 아니고 특히나 감자 약산성 5.5 정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다량의 석회, 다른 작물 개량하시는 것처럼 다른 작물 키우시는 밭 개량하는 것처럼 다량의 석회를 뿌리는 게 감자가 선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 우리 꼭 염두에 두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염화칼슘이나 질산칼슘 중에 뭐 고를 거냐? 염소는 감자에 많이 들어가는 양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염화칼슘보다는 질산칼슘이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요 그래프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튜버가 생기는 시기 출현 후에 30일에 40일 결국 지상부가 15cm 골을 가질 때 보시면은 질소 요구량과 칼륨 요구량 자체가 역전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추비 공급하는 걸 추천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의 추비를 공급을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해보는데 역전됐다라는 것 자체가 다량의 질소보단 다량의 칼륨을 요구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칼슘 요구도도 계속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산칼슘과 칼륨, 다량의 칼륨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제품이 추비로 제일 적합한 제품인 걸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감자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요. 밑거름을 멀칭하니까 웃거름 못 뿌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히 웃거름 뿌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밑거름만 뿌리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고 분시가 가능하신 분들은 추가로 이렇게 웃거름을 공급을 하시면 감자의 수확량 자체가 아까 분시만 하더라도 수확량 자체가 9%까지 증가했잖아요. 증가하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농사 백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